지독한 여름 장마가 서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고, 도시의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낡은 배달 스쿠터에 몸을 실은 이지아는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에 미간을 찌푸렸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오늘 밤 마지막 배달. 이 배달만 마치면 병원에 있는 동생 민준의 다음 주 치료비를 겨우 맞출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에 대한 걱정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계산뿐이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천재 프로그래머로 자신의 코드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꿈을 꾸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3년 전 한순간의 음모로 죄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스쿠터와 절대 꺾이지 않는 책임감,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복수심뿐이었다. 강남의 화려하지만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계속된 야근과 수면 부족으로 몽롱해진 의식이 아주 잠깐 깜빡였다. 바로 그 찰나, 젖은 맨홀 뚜껑 위에서 스쿠터의 뒷바퀴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스쿠터가 옆으로 기울며 끔찍한 마찰음이 골목의 빗소리를 찢었다. 끼익 스쿠터 뒤에 달린 철제 배달통이 골목길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세단의 옆면을 길게 긁어버린 것이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지아는 서둘러 스쿠터를 세우고 떨리는 다리로 차를 향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광택. 유려한 곡선, 평범한 차가 아니었다. 제네시스 G 칸숑, 그것도 일반 모델이 아닌 미세한 펄이 들어간 커스텀 도장의 최고급 사양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같은 시각 권도현은 차 안에서 방금 막 끝낸 화상회의의 피로감에 눈을 감고 있었다. IF 이노베이트 퓨처 그룹의 최연소 CEO. 세상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언제나 얼음장 같은 공허함이 따라다녔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공시킨 직후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차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운전기사인 최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배달 스쿠터가 차를 긁은 것 같습니다. 처리해. 도연은 눈을 뜬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절차, 언제나와 같은 감정 소모가 필요 없는 일처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 비서가 차에서 내린 후 골목을 울리는 거친 언쟁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아니, 아가씨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차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그의 신경을 잡아끌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박했지만 그 안에 이상할 정도의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검은 우산이 펼쳐지며 그를 거센 비로부터 막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흠뻑 젖은 채 낡은 우비를 입고 서 있는 한 여자를.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뺨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작은 체구. 하지만 그녀의 눈. 도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짙은 피로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그 눈빛은 그가 지금껏 마주했던 그 어떤 아첨과 두려움의 눈빛과도 달랐다.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파문이 일었다. 사랑. 그가 경멸하고 믿지 않았던 그 단어가 아주 불현듯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최 비서. 그만 도연의 낮은 목소리에 최 비서가 황급히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다. 지아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가운 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 차의 주인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차의 옆면을 살폈다. 앞문부터 뒷문까지. 날카롭고 깊게 파인 흠집, 커스텀 도장이라 판 전체를 갈아야 했다. 수리비는 어지간한 중고차 한 대 값을 훌쩍 넘을 터였다. 눈앞에 이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안의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그 어떤 비난이나 조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품 안에서 젖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낡은 신분증이 전부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제는 약간 떨리고 있는 손으로 제 연락처입니다. 수리비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책임감의 무게가 도연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 자신의 부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혹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토록 무모하고 위태롭게. 그는 그녀의 신분증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켰다. 연락처를 직접 찍어주십시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말대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의 휴대폰에 입력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그의 휴대폰 화면에 떴다. 수리비는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늦었으니 이만 가보시죠. 비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시동이 겨우 걸리는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다. 부르릉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에 올라탔다. 최 비서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에 대해 감히 묻지 못했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도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지안이라는 세 글자.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의 통제되고 완벽했던 세계에 아주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입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짜증도 분노도 아니었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그것은 지독한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IF그룹 타워의 최상층,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권도현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이 발밑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압도적인 풍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어젯밤의 기억에 붙들려 있었다. 그는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임원들의 목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으며 흠뻑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한 여자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통제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토록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처음이었다. 회장님 다음 안건으로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권도현이 예정된 회의를 중간에 끝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숫자들이나 보고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한 임원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집무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최 비서를 호출했다. 이지안,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는 어젯밤 저장해둔 번호를 최 비서에게 넘겼다. 사적인 지시.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충직한 최 비서는 회장님의 이례적인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고 도현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정비소에서 보내온 견적서를 확인했다. 그의 예상대로 수리비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기 힘든 액수였다. 그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무의미하다는 듯 파일을 닫아버렸다. 그에게 이 돈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녀라는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최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파일의 내용은 도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지안, 만 26세. 부모님은 수년 전 사고로 사망. 현재 유일한 가족은 남동생 이민준 군입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다. 이민준 군은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며 희귀성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혈과 치료가 필요하며 병원비가 상당히 연체된 상태입니다. 파일에는 그녀의 고된 삶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허름한 옥탑방, 여러 개를 전전하는 아르바이트, 편의점, 음식 배달, 주말 데이터 입력. 그녀는 동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갈아 넣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연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록이 있었다. 특이사항으로는 KAIST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졸업 후 누리 시스템즈라는 촉망받는 스타트업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산업 스파이 혐의로 불명예 해고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누리 시스템즈는 경영난으로 타사해 인수되었습니다. 권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KIST 수석 졸업생, 천재 프로그래머. 그런 그녀가 지금은 배달 스쿠터를 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 스파이 혐의, 어젯밤. 그토록 당당하고 올곧은 눈빛으로 자신의 책임을 말하던 그녀의 모습과 스파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이 기록 뒤에 거대한 부조리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연민과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정신력에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이 진창에서 꺼내주고 싶다는, 그리고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돈으로 그녀를 시험하거나 동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다음 날 오후, 지안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사고 이후 그녀는 잠을 설쳤다. 언제쯤 천문학적인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올까?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동생의 병원비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때 편의점의 자동문이 띵동 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한 수트 차림, 압도적인 존재감. 어젯밤에 그 남자, 권도현이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수리비 때문에 오셨군요.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서류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수리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이지안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네. 지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연은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IF 그룹 회장 직속 특수 비서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급여는 그녀가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한 액수였다. 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앞으로의 생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면 자동차 수리비는 전액 면제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아는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세상에 이런 조건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왜 하필 저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자리를 주시는 겁니까? 혹시 다른 꿍꿍이라도?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세상을 믿지 않았다. 도연은 그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이력서를 검토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더군요. 당신은 이런 곳에 있기에는 너무 과분한 인재입니다. 그는 편의점 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정해진 틀 밖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업 문화에 물들지 않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 이지안 씨.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계약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빚을 갚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고 내게는 유능한 인재를 얻을 기회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논리 뒤에는 그녀를 향한 그의 강렬한 개인적 관심이 숨겨져 있었다.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이성은 이 제안이 위험한 함정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자신을 파멸시켰던 그 지긋지긋한 기업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민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다음 주에 시작해야 할 고가의 치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그리고 권도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어젯밤 빗속에서처럼 이상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의심을 절박함 아래로 눌러 담았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편의점 카운터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계약서에 서명했다. 정체 모를 강력한 남자. 권도현이 내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동아줄을 붙잡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 IF 그룹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 푸른색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철로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성공의 상징들을 걸치고 있었다. 이지아는 낡은 단화와 몇 번을 빨아 색이 바랜 정장 차림으로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았다. 최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감추지 못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이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직접 채용한 정체불명의 여자. 그는 그녀를 회장실 바로 앞에 위치한 보조 사무실로 안내했다. 회장의 동선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명당. 그녀의 자리가 그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층 전체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직원들은 흘깃거리며 수군댔다. 잠시 후 권도현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어젯밤의 사고 현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냉철한 지배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이지한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은 부르며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10년 전 우리가 인수한 자회사의 회계 자료요. 지금은 사라진 회사지. 오늘 퇴근 전까지 이 안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그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테스트였다. 방대한 양의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력, 인내심,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최 비서는 속으로 혀를 찼다. 회장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녀가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를 파멸시켰던 기업이라는 세계, 그곳의 언어와 문법을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자료들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연주자가 다시 악기를 잡은 것처럼 망설임 없고 우아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데이터 분석용 스크립트를 짜내려갔다. 수만 개의 숫자들을 교차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분류하며 결과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 그것은 그녀가 3년 전 누리 시스템즈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던 시절의 편린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지아는 단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들고 권도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도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녀가 어떤 변명을 들고 올지 기다리고 있었다. 불가능한 업무였다며 불평하거나 혹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가 받아든 단 한 장의 종이에는 복잡한 회계 자료가 완벽하게 시각화된 그래프와 함께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액의 횡령 패턴을 정확히 찾아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패턴을 찾아낸 방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천재성의 영역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충격과 희열로 요동치고 있었다. 빗속에서 발견했던 그녀의 강인한 영혼, 그리고 이제 먼지 쌓인 서류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녀의 눈부신 재능.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비서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를 회장님의 변덕스러운 동정심이 만들어낸 낙하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었다. 날개가 꺾인 채 추락했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불사조였다. 그의 경계심은 존중 섞인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도연은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지난 5년간 우리 그룹이 인수한 모든 중소 IT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도록,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수 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였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신뢰가 담긴 두 번째 테스트였다. 지아는 묵묵히 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기업 이름과 인수 기록들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중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리 시스템즈, 누리 시스템스. 그녀의 청춘과 꿈,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그 이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녀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지 불과 몇 달 뒤, 회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IF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에 헐값에 인수되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관련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 그 자회사의 이 사진 명단에서 지난 3년간 그녀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이름을 발견했다. 쌍무이사 박성진, 누리 시스템즈 시절 그녀의 직속 팀장이었던 남자. 그녀의 혁신적인 코드를 훔치고 그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남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는 IF그룹의 번듯한 임원이 되어 있었다. 지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녀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그녀가 일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바로 자신의 원수를 품고 있는 소굴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차가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것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도망쳐야 할까? 그녀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다. 이게 누구야? 이지한 씨 아니야.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3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기름진 미소를 띤 박성진 상무가 서 있었다. 그는 회장님께 결제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런 데서 다 보내. 세상 참 좁아. 듣자 하니 회장님 특수비서로 들어왔다며 용케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배달일은 이제 안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의 발밑에 있던 벌레가 감히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거의 악몽이 더 강력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될 운명이었다. 박성진 상무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지안의 심장에 박혔다. 3년간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와 동생의 약값을 걱정하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이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순진한 천재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박성진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박성진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제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장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 주시죠. 그녀의 그 평온한 무시. 그것은 박성진의 비위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감히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던 년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험한 말을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박 상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느새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온 권도현이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내 사람에게 볼 일이라도 있나? 나의 사람. 그 한마디에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고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옛 부하 직원을 만나 반가워서 그만. 그럼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힐끗 지안을 쏘아보고는 도망치듯 회장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지안의 굳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자리 잡았다. 옛 부하 직원, 두 사람 사이에는 그가 모르는 과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성진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지안, 그녀가 왜 하필 이곳에, 그것도 회장의 바로 곁에 있는 것인가? 3년 전 자신이 저지른 짓을 그녀가 폭로하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그녀의 코드를 훔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이곳에서 몰아내야만 했다. 그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업무를 통한 방해였다. 마침 도연은 지안에게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맡겼다. 박성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케팅팀에 자신의 신복을 움직여 고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데이터를 지안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어 회장 앞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속셈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소문을 통한 고립이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새로운 비서, 아무 경력도 없다며 얼굴 하나로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는 말이 있던데 어쩐지 밤마다 회장님 차를 타고 퇴근하더라니. 그는 그녀를 실력도 없으면서 몸으로 성공하려는 여자로 매도하며 그녀의 평판과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박성진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지안은 데이터를 받자마자 그 안에 미세한 불일치와 비논리적인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숫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내부 데이터를 믿지 않았다. 대신 밤을 새워가며 외부 시장의 원시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그것을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가 권도현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완벽했다. 박성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무장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진짜 비수는 따로 있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별첨 문서, 그 문서 안에는 마케팅팀에서 제공한 초기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조작의 디지털 로그를 역추적하여 그것이 박성진의 신복이 사용하는 특정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성진을 직접 고발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사실과 증거만을 나열했을 뿐이었다. 도연은 보고서와 별첨 문서를 읽고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눈 밑에서 이런 비열한 공작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함정을 꿰뚫어 보고 오히려 그것을 역공의 무기로 만들어낸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탄, 소문에 대한 그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주요 부서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지안이 배석한 그 자리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극찬했다. 최근 몇 년간 내가 받아본 보고서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지안 씨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사내 팀워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가십이 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번만 더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출처가 누구든 상관없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의 한마디에 지안을 향했던 모든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모두에게 선포한 것이다. 이지안은 자신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건이 정리된 그날 저녁, 지안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박성진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권도현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신과 경계심으로 굳어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회장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지안에게 다가갔다. 박성진 상무와 당신 사이에 무언가 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단순한 옛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누리 시스템즈의 기록.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 그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그리고 그녀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진심을 전하고 있었다. 지안은 그를 돌아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지난 3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짊어져 왔던 고통스러운 진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계속해서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손을 내밀 것인가? 권도현의 집무실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로 들어갈 문을 열어달라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요청이었다. 이지아는 지난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세계 정점에 서 있는 이 남자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어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웽! 층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복도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코드 블랙. IF그룹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최악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였다. 최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중앙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프로젝트 오메가. IF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된다면 그룹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안팀의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체불명의 공격자는 기존의 모든 방어체계를 비웃듯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권도현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는 즉시 상황실로 향했다. 지안 역시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시스템이 파괴되어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공격 패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바이러스입니다. 데이터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1분 안에 막지 못하면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지안은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서 흘러가는 소스 코드를 보고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 우아하면서도 잔인하고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공격 방식.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누리 시스템즈에서 밤을 새워가며 설계했던 보안 프로토콜의 변종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코드를 훔쳐 그것을 파괴적인 무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박성진, 그녀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간 그 남자가 이제는 그 훔친 기술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바이러스의 창조주였다. 그리고 창조주만이 아는 유일한 약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설 수는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내부 공모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몰래 움직여야만 했다. 제가 지원팀에 연락해서 보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안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상황실 구석에 있는 보조 단말기로 달려갔다. 모두가 메인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격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뚫어놓은 길을 역으로 이용하여 시스템의 심장부로 침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이러스의 자기 복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백신 코드를 짜내려갔다. 그것은 정면 대결이 아닌 적의 급소를 찌르는 외과 수술 같은 공격이었다. 최 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인간의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는 그녀가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안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수라장 같던 메인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유출되던 데이터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멈추었다. 뚫렸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방화벽이 스스로 복구되며 견고한 푸른빛을 되찾았다. 보안팀 요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 시스템 중 무언가가 기적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권도현만은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이지안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경이로운 속도의 타이핑, 그리고 그녀가 단말기에서 손을 떼는 순간 모든 위기가 해결된 그 절묘한 타이밍까지. 상황이 안정되자 도연은 모두를 물리고
지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었군. 당신이 막은 거야. 공식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올라오겠지만 나는 봤어. 어떻게 한 거지. 그의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 바이러스, 제가 만든 코드의 변종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누리 시스템즈의 천재 프로그래머였던 과거. 자신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보안 아키텍처. 그리고 자신의 팀장이었던 박성진이 어떻게 자신의 연구를 훔치고 기술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신을 쫓아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요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박성진에 대한 그의 의심은 이제 서늘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배신과 고통의 무게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성진은 이제 더 이상 당신만의 적이 아니야. 그는 이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반역자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와 함께 싸우자.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을 도와. 그럼 나도 이 회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누명을 벗겨주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야. 이건 파트너십 제안이다. 지안은 그가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외로운 싸움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동맹.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순간 그들의 위태로운 계약 관계는 끝났다. CEO와 비서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도현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최고 경영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적을 잡기 위한 비밀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CEO와 그의 특수비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지금 두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박성진 상무가 지난번 공격에 사용했던 바이러스는 제가 3년 전에 설계했던 보안 코드의 변종입니다. 지안은 사무실에 거대한 스마트 보드에 복잡한 코드들을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더 이상 낡은 우비를 입은 배달 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예리한 눈빛과 논리 정연한 설명. 그녀는 다시 예전의 천재 프로그래머 이지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제 코드를 훔쳤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코드 곳곳에 창조자인 저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흔적과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방어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유인하여 생포하기 위한 교활하고 정교한 함정이었다. 허니팟을 만들 겁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진짜 프로젝트 오메가 서버와 똑같이 생긴 가짜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박성진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제가 과거에 썼던 코드와 유사한 방식의 아주 미세한 보안 취약점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며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권도현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감탄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능동적인 사냥이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어. 당신은 오직 이 작전에만 집중해. 그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아래 지안은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디지털 함정을 구축했다. 동시에 그녀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박성진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의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그가 접속하는 다크웹의 흔적까지. 그녀는 유령처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실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다. 2주 뒤에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공식 내부 시연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박성진은 반드시 그 전에 움직일 터였다. 도현은 초조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박성진과 마주 앉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등 뒤로는 지안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패였고 그녀는 그의 비수였다. 박성진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지난번 공격 실패 이후 회사의 보안이 상상 이상으로 강화된 느낌이었다. 그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더 복잡한 암호화 채널을 통해 외부 조력자들과 소통했다. 지안의 추적은 몇 번이고 벽에 부딪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지안은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성진이 다크웹의 한 브로커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해독했을 때 그녀와 도현은 최악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박성진은 단순히 기술을 빼돌리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를 통째로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해외 경쟁사 블랙크로우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거래액은 JK그룹의 1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리고 거래일은 프로젝트 시연회 바로 전날 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데이터 절취에는 블랙크로우 소속의 최정예 해커팀이 동원된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지안은 박성진이라는 아마추어가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프로페셔널 블랙햇 해커들과 싸워야만 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권도현의 집무실은 모든 불이 꺼진 채 오직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지안은 자신의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고 권도현과 최 비서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등 뒤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안의 모니터 위로 수십 개의 가상 IP가 폭풍우처럼 몰아쳐 왔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교란 작전이었다. 진짜 공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 한 줄의 코드.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스텔스 악성 코드를 통해 시작되었다. 왔어요. 지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블랙크로우의 해커팀은 예상대로 그녀가 심어놓은 허니팟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JK그룹의 메인 서버에 침투했다고 확신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프로젝트 오메가의 더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지안은 그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다운로드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가상의 경로까지 열어주었다. 적들이 가짜 먹이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허니팟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적이 허니팟의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역방향 루트가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지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방어자가 아닌 공격자였다. 그녀는 블랙크로우의 서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번 공격에 대한 로그 기록, 박성진과의 계약서, 자금이 오고 간 내역, 그리고 해커들의 신상 정보까지. 그때 적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훔치고 있는 데이터가 의미 없는 코드로 가득 찬 쓰레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서둘러 접속을 끊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체크메이트. 지안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그 순간 블랙크로우의 서버는 그녀가 설치한 디지털 감옥에 갇혀버렸다.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기록은 고스란히 지안의 손에 넘어왔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극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잡았어요. 그녀의 모니터 위에는 박성진의 배신을 입증할 완벽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떠 있었다. 권도현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과 모니터 위에 경이로운 결과물을 번갈아 보았다. 첫 만남의 순간 느꼈던 강렬한 끌림은 이제 한 인간의 능력과 영혼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반역자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사이버 전쟁에서의 승리는 짜릿했지만 그 후폭풍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었다. 권도현의 집무실은 동이틀 무렵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밤샘의 피로와 긴장이 풀리자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하고도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권도현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안을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눕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늘 칼날 같은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지극히 낯설고도 따뜻한 행동이었다.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던 지안은 그의 자켓에서 풍겨오는 서늘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향기에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불신과 경계심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그녀의 마음의 성벽이 그의 작은 배려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결전의 날, 즉 이사회를 열어 박성진의 죄를 만천해 공개할 날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비서가 아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허름한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짜장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연은 누리 시스템즈 시절 세상을 바꾸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녀의 반짝이는 열정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민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사랑을 보았다. 그는 남몰래 국내 최고의 의료팀을 수소문하여 민준의 치료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안 역시 권도현이라는 남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성공에 눈이 먼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지독한 책임감, 정상의 자리에서 느껴야 하는 고독함,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한 의외의 따뜻함.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려오고 있었다. 박성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블랙크로우와의 연락은 끊겼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지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더 이상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면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돈을 주고 거친 인상의 남자 몇 명을 고용했다. 목표는 단 하나, 이지안을 이 세상에서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유난히 늦게까지 이어진 작업에 지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평소와 다른 강경한 태도로 막아섰다. 오늘 밤은 내가 데려다 주겠소. 괜찮습니다. 회장님, 버스 타면 금방입니다. 안 괜찮아. 이건 명령이야. 그의 고집에 지안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채 올라탔다. 차 안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그날 밤처럼. 차창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이었다. 이익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그들의 차 앞을 막아섰다. 초의 비서가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충돌은 피했지만 차는 좁은 골목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그리고 트럭에서 소의 파이프를 든 남자 2명이 내렸다. 젠장. 함정입니다. 최 비서가 외쳤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지안을 지켜야 한다. 지안씨. 숙여. 그는 소리치며 몸을 날려 그녀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를 완벽하게 가렸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수석의 유리창이 소의 파이프에 맞아 거미줄처럼 갈라져 나갔다. 이대로는 당한다. 도현은 결심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친 뒤 스스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괴한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기 위해서였다. 원하는 게 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내놈 목숨이다. 괴한들은 대답 대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도연은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안은 더 이상 연약한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남자를 보며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괴한의 등 뒤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의 머리를 향해 소화기를 내리찍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 한 명이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의 괴한이 당황하여 그녀를 돌아보는 순간 도연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하지만 괴한은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발악처럼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지안을 향해 휘둘렀다. 위험해. 도연이 몸을 날려 그녀를 밀쳐냈다. 대신 쇠파이프가 그의 팔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괴하는 욕설을 내뱉으며 트럭을 타고 도망쳤다. 고요해진 골목길,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도연은 부러진 듯한 팔의 고통을 무시하고 곧바로 지안에게 달려갔다. 괜찮소. 다친 데는 어디 좀 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안은 그런 그의 얼굴과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한 그의 와이셔츠 소매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남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남자.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3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불신과 원망, 그리고 외로움이 그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치지 않은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가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도현은 팔에 깁스를 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었다. 뼈조각이 부서진 복합골절.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서 이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다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던 그의 모습이 남긴 강렬한 충격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얽어매고 있었다. 이 물리적인 공격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와 데이터로 싸우는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냄새 나는 진흙탕 싸움이었다. 이걸로 우리가 놈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게 증명된 셈이군. 도연이 고통을 참으며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성진은 이제 이성을 잃었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지금 끝내야만 하오. 그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지안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은 이제 적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서늘한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회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준 이 남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IF 타워로 돌아온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연은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상당한 사자의 그것처럼 더욱 맹렬한 기세를 뿜어냈다. 지안은 복수심이라는 강력한 연료를 얻어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랙크로우 해킹 사건 이후 박성진이 모든 디지털 증거를 오프라인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온라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물리적인 형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지안은 박성진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다. 삭제된 파일, 암호화된 클라우드 백업, 그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복원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사용했던 대포폰에 파기된 데이터 속에서 나온 조각난 위치 정보 파일,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 등급의 사설 데이터 보관 센터였다. 찾았어요.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보험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직접 그곳에 잠입하여 박성진의 개인 금고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빼내 와야만 했다. 도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데이터 센터의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입수했다. 그리고 지안은 그것을 바탕으로 1분 1초까지 계산된 완벽한 잠입 계획을 세웠다. 작전은 야간에 시작되었다. 지안은 데이터 센터 근처에 주차된 밴 안에서 노트북으로 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첫 번째 코드를 입력하자 데이터 센터의 다른 구역에서 가짜 화재 경보가 울리며 대부분의 경비 인력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최 비서가 지안이 복제해준 마스터키 카드를 이용해 VIP 고객인 척 유유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회장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최 비서가
중앙 서버실에 도착하자 지안은 원격으로 박성진의 개인 금고를 지키는 모든 보안 장치를 정확히 60초 동안 무력화시켰다. 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작은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품 안에 숨겼다. 모든 것이 지안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IF그룹 이사회 회의실, 권도현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최종 시연회에 대한 논의를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박성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나타났다. 이지안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쉬웠지만 그 배우가 자신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연이은 보안 사고를 빌미로 권도현의 리더십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성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의 해킹 사건과 회장의 부상을 거론하며 회사의 기강회의와 리더십의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사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진의 열변이 끝나자 마침내 권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팔의 한 깁스는 그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한 결의를 상징하는 듯 보였다. 그는 박성진을 향해 돌아섰다. 박 상무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최근 우리 그룹에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도현은 회의실 한쪽에 배석해 있던 지안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안은 침착한 얼굴로 노트북을 들고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박성진이라는 남자의 체계적인 파멸이 시작되었다. 지안은 담담한 목소리로 어젯밤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 속의 증거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다. 첫 번째, 그가 수년간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뇌물과 비자금을 관리해온 비밀 회계 장부. 두 번째, 프로젝트 오메가를 블랙크로우에 팔아넘기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면 계약서 전문. 세 번째, 블랙크로우의 해커팀과 공격을 모의하고 청부업자들을 고용하여 자신과 권도현 회장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통화 녹음 파일.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과 혐오로 물들어갔다. 박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전현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때 도현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비수를 꺼내 들었다. 조작이라고, 박상무.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 그는 지안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지안이 마지막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박성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똑똑하지만 순진에 빠졌던 년. 이지안 말입니까, 하하. 제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했죠. 그녀의 코드는 이제 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3년 전 그가 누리 시스템주의 동료와 나눴던 통화 내용. 그가 어떻게 이지안의 모든 것을 훔쳤는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목소리였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성진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 한만이 남아있었다. 도현은 무너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보안팀, 회의실로 와서 박성진 상무를 밖으로 안내하도록. 본사 1층에서. 검사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정인은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성진이 보안 요원들의 손에 끌려나가자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이사들은 경악과 충격,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권도현과 그 옆에 선 이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도현은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리더의 위용을 뿜어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혁신할 기회로 삼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싸움의 진정한 영웅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지안 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는 지안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녀는 3년 전 누리 시스템즈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증거들은 그녀의 모든 혐의가 박성진 상무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IF그룹은 과거 누리 시스템즈의 부실한 경영 판단으로 인해 한 천재 개발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의에 대해 그룹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녀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제 특수 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냈고 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파헤쳐낸 핵심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책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만천해 공표한 것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박성진의 구속은 거대한 기업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검찰의 수사는 태영그룹과 부패한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줄줄이 끊겨 나갔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이지안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떠올랐다. IF그룹은 약속대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때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썼던 그녀는 이제 거대하게 맞서 싸운 영웅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개발자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IT 업계는 그녀의 귀환에 열광했다. 지안은 병원에서 동생 민준의 병실에 있는 TV를 통해 그 모든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느새 건강을 많이 회복한 민준이 TV 화면에 나온 누나의 사진을 보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누나 저기, 누나 나왔어. 사람들이 누나 보고 영웅이래. 그 순간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냈던 이유, 동생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짓밟혔던 명예. 마침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자 지안과 도연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고유한 긴장감이 찾아왔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공동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회장의 특수 비서라는 그녀의 계약직 신분도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말로 정의되지 않은 깊은 감정의 연결고리뿐이었다. 지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다. 세상의 모든 IT 기업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IF그룹을 떠나 자신의 회사를 차릴 수도 있었고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빗속에서의 첫 만남이 강렬한 끌림이었다면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쌓아온 지금의 감정은 존경과 신뢰가 더해진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없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IF그룹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저녁 지안을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밑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곳. 그는 존경심을 담아 먼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을 건넸다. 이지안 씨, 오늘부로 회장 특수비서 직책에 대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지안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그 직책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 그래서 새로운 직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려 합니다. IF그룹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A소, 그리고 신설될 AI 개발 사업부의 총괄 본부장, 완전한 자율권과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하지. 당신의 능력에 걸맞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나갈 자리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그녀의 능력을 업계 최고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시선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직책일 뿐이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당신이 이곳에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오.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싸워온 건 단지 유능한 직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소. 지안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빗속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당신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이 회사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지안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팔이 부러졌던 남자.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세상과 싸워준 남자. 그녀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이 남자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환하고 진실된 미소가 피어올랐다.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외부의 모든 적들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IF그룹은 권도현과 이지안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심장을 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비상하기 시작했다. 이지안은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IF그룹의 신설된 정보보안 및 AI 개발 사업부를 이끄는 최연소 본부장이자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혁신가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IF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이 되었고 프로젝트 오메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동생 민준 역시 권도현의 지원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도현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의 자리에서 고독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그들의 일상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함께 야근하고
함께 퇴근하며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연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은 하루하루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날처럼 거센 장맛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향했다. 지아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좁고 허름한 골목길. 그들의 첫 만남, 운명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도연이 먼저 차에서 내려 큰 우산을 펼쳐들고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3개월 전, 그는 우산 속에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기억나오? 이 장소, 도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빗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내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곳이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첫눈에 반한 사랑 같은 건 유치한 소설 속 이야기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빗속에서 당신을 봤던 그 순간 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 내렸지. 그건 아마도 운명이 자신의 반쪽을 알아본 순간이었을 거요. 지아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에게 이곳은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죠,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상징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밉고 두려웠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당신만은 나를 봐주었으니까. 당신의 그 이상한 친절과 무모한 믿음이 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현재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때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그날 밤 나는 긁힌 차를 가진 CEO였고 당신은 갚아야 할 빚을 가진 배달원이었소.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이유조차 몰랐을 한 여자에게 완전히 중독된 남자일 뿐이요. 그는 천천히 빗물로 젖은 아스팔트 위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지한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에 깊이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내 채 빚을 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빚지며 살고 싶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준 당신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소.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도연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녀를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시작을 알렸던 차가운 여름비는 이제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따뜻한 축복의 세례가 되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대학병원 야외 정원.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힘으로 걷게 된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누나와 매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아는 남편이 된 권도연의 팔에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동생의 재활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그들의 새로운 계약을 상징하는 반지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우연한 사고, 첫눈에 반한 사랑, 동화처럼 시작되었지만 현실의 가혹한 벽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싸우고 함께 상처받으며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자신들만의 해피엔딩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